산들과 고온의 황야를 제외하면 영국의 저지대는 끝없이 펼쳐지는 초원의 목장 풍경으로 이어진다. 풀을 뜯는 양떼들 틈에서 지평선을 바라보노라면 빛과 대기로 충만한 풍경에 눈이 시렵다. 들판을 적시며 흐르는 냇물. 대자연은 예술가의 상상력에 끊임없는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창조적 충동을 자아내는 순금의 촉매가 아니던가. 영국의 빼어난 자연 경관은 이를 화폭에 담아보고자 하는 화가의 꿈을 부추겨 뛰어난 풍경화 걸작들을 낳게 했다. 영국에서 특히 수채화가 발전하게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아름다운 자연은 또 여유있고 넉넉한 국민성을 길러냈다. 이펀 군주국이면서도 의회 정치가 가장 발달한 나라이다. 영국인들의 생활은 전통과 질서에 길들여졌으면서 또한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의 구가에 있어 철저하다. 승부를 가르는 게임에서 저마다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듯이 인생에서 자기 몫의 가능성을 남김없이 추구하는 것이다. 풍광이 아름다운 영국의 자연에 일찍 눈돌려 화가로서의 가능성을 자연과 더불어 꽃피운 두 예술가가 있다. 존 컨스터블과 윌리엄 터너. 19세기 영국이 낳은 낭만파 미술의 두 거범은 풍경 화가로서 세계 미술사에 빛나는 작품들을 남겼다. 풍경화란 관찰할 수 있는 사실에 입각해야 한다는 존 컨스터블의 생각과는 달리 터너는 17세기 분위기 풍경화의 대가인 클로드 롤랭처럼 빛과 대기로 충만한 환상적인 풍경을 즐겨 그린다. 노렘성의 해돋이는 터너가 60이 넘어 그렸다. 이것은 그가 22살에 영국 북부를 여행할 때 스케치해둔 것이었다. 터너는 한순간 어떤 풍경 속에서 울려오는 그 자신의 내면을 빛과 색채로서 표현하고자 했다. 강렬한 정서 체험에 대한 욕구로부터 출발한 윌리엄 터너의 자연 추구 예술. 그것은 모든 종류의 기성 가치에 대한 염증과 반발이 낳은 낭만적 도주 같은 것이었다. 무한하고 거칠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 숭고하고 아름다운 자연. 그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 일체를 파괴해버리는 것이 낭만파 예술의 목적이 아니었던가. 윌리엄 터너는 한순간에 잊을 수 없는 자연 풍경을 찾아 일생 동안 여행을 되풀이했다. 영국 전역을 돌아다닌 것은 물론이고 수십 차례 외국 여행을 떠났다. 그래서 터너를 일컬어 나그네 화가라고 하지 않던가. 풍경을 순례하는 여행길에서 터너가 체험한 것은 자연에 대한 감동만이 아니었다. 낯선 길목에서 낯선 사람들이 살아가는 적나라한 삶의 모습과 접하게 되면서 터너는 가지가지 애환으로 주름살진 인생의 깊은 의미를 터득했던 것이다. 여기 킹스헤드 호텔에서도 터너는 강을 그린다. 언덕 아래 오래된 돌 담장이 있었다.
바람이 풀 향기를 몰아오는 여름날 오후에 룬 계곡 돌담장에 기대어 바라본 지평선은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세찬 물줄기와 마주서서 온 감각을 열어젖히는 상쾌한 기류가 전신으로 퍼져온다. 매혹과 전율이 뒤섞인 기분으로 터너는 자연을 온몸으로 체험했고 또 표현했다. 자연이란 이름 아래 터너가 숭배한 것은 자유, 힘, 사랑, 격렬한 감동, 그리고 자기에게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이었다. 한마디로 정서 그 자체를 숭배한 낭만주의 예술가 터너에게 집 근처의 테임즈강은 끊임없는 정감의 원천이었다. 터너가 살았던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반은 영국에서 산업자본주의가 성립한 시기였다. 잇따른 기계의 발명으로 이루어진 산업혁명은 경제 발전뿐 아니라 문화사업의 진전에도 추진력으로 작용했다. 1786년 조지 3세의 직허를 얻어 영국 왕립예술원인 로얄 아카데미가 설립된다. 와트가 전기기관을 발명한 지 4년 뒤의 일이다. 회화, 조각, 건축, 각계의 지도적 작가 40명을 회원으로 하고 그 밑에 준회원을 30여 명가량 두었다. 터너는 24살 때 준회원이 되고 27살 때는 정회원이 되었다. 로얄 아카데미 본부는 현재 런던의 바링턴 하우스에 있다. 초대 회장인 화가 레이놀즈 경의 동상이다. 레이놀즈는 회장직에 있으면서 미술을 학술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런던의 블룸즈버리에 있는 대형 박물관은 터너가 태어나기 22년 전인 1753년에 세워졌다. 현존하는 박물관 가운데 가장 오래된 대형 박물관에는 고대 문화의 유물들과 학술 자료들이 풍부하게 수집돼 있다. 현대 영국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적극적인 예술 진흥 정책이라고 하겠다. 영국 지방자치법은 공연 예술뿐 아니라 미술 전시회도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 예술가들의 창작력을 북돋운다. 캐리커처를 그리고 있는 노 화가의 손길, 특별히 옆모습을 그려달라고 주문한 모델 아가씨는 뜻밖의 꼬마 사진사에게 잡혔다. 표정은 각기 달라도 웃음은 한 가지로 환하다. 거리의 젊은 화가들은 주문해오는 손님들이 뜸해도 느긋하기만 하다. 테임즈 강변 테이트 미술관에는 언제나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지만 올 4월부터는 부쩍 그 수가 많아졌다. 테이트 미술관 별관으로 마련된 클로어 미술관 때문이다. 윌리엄 터너 작품의 영구 전시장이 된 클로어 미술관. 터너는 죽기 전에 자기의 전 작품을 나라에 기증한다. 그리고 그 작품들이 한 장소에 전시되어 일반인에게 무료 공개되기를 바란다는 유언을 남겼다. 그가 죽은 지 136년 만에 그의 뜻이 이루어졌다. 1796년
21살의 터너는 수채화 열정과 유화 한 점을 로얄 아카데미에 출품한다. 그때 선보인 최초의 유화 작품이 바로 이 바다의 어부이다. 이 작품 난파선은 1805년에 완성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평온한 주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사나운 폭풍의 바다 한가운데로 관람자들을 끌고 들어갑니다. 무서운 파도 가운데 사람들은 작은 보트에 매달려 있군요. 관람자는 이 위급한 상황에 말려들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터너가 그림을 통해 이루려고 애쓴 핵심적인 목표이죠. 터너는 인간이 놓여진 상황과 자연이 우리 생애에 지니는 의미와 그 영향력을 관람자가 인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글씨 도구도 잊지 않았다. 윌리엄 터너. 그는 어려서부터 강이 있는 풍경을 좋아했다. 테임즈강이 내려다 보이는 리치몬드 언덕에도 자주 올랐지만 강 기슭에서 송어떼를 관찰하는 것도 큰 기쁨이었다. 물살에 반짝이는 햇빛, 수면에 비친 흰 구름, 하늘, 아지랭이. 터너의 손에는 언제나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12살 무렵에 이미 날짜와 사인을 적어 넣는 뛰어난 소묘를 할 수 있게 된다. 테임즈강으로부터 걸어서 3분쯤 걸리는 코벤트 가든의 큰 시장 근처에 터너의 생가가 있다. 쉴 새 없이 해프닝이 벌어지고 각종 유행의 중심지이기도 한 코벤트 가든. 터너의 아버지는 이곳에서 이발소를 경영하고 있었다. 그는 이발소에 아들의 그림을 내걸었고 1실링에서 3실링까지 돈을 받고 손님에게 팔기도 했다. 코벤트 가든의 행계 쪽과는 달리 세인트폴 교회 안뜰은 아주 조용하다. 터너가 어릴 때 어머니는 이 교회에서 영아 세례를 받게 했다. 심한 오라병에 걸려있던 어머니는 터너가 25살 때 정신병 증세로 입원한다. 그리고 4년 후 보호 수용소에서 숨을 거두었다. 교회 안에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터너가 정성들인 기념비가 있다. 세인트폴 교회 바로 옆 골목에는 터너의 연인이었던 사라 댄비의 집이 있다. 자의식이 강했던 터너. 그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는다. 터너가 24살에 알게 된 사라 댄비는 작곡가 댄비 씨의 미망인이었다. 그녀의 생계를 도와주면서 시작된 교제는 14년 동안 지속된다. 이 그림에 보이는 두 여자는 사라의 딸로서 터너의 자식이라는 설도 있다. 로얄 아카데미에서 원근법을 처음으로 강의하던 1811년, 터너는 자신이 손수 설계한 집을 짓기 시작한다. 2년 후 완공을 본 이곳 샌디컴 랏지로 터너는 이사왔다. 샌디컴 랏지에 꾸며놓은 화실에다 터너는 항상 20-30점 정도 자신의 작품을 전시해놓곤 했다. 이 무렵 사라 댄비와의 관계에 파탄이 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살림이나 작품 판매는 아버지가 돌보아 주셨다. 아버지는 터너에게 좋은 벗이었으며 정신적 지주였다. 23살에 이미 상당수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던 터너는 그의 수채화만 사모으는 수집가가 나올 정도로 유명해지자 자신의 전용 화랑을 마련한다. 45세가 되던 1820년 착공하여 2년 후 완성한 터너 갤러리. 작품 거래에 있어 터너는 엄격하고 단호했다. 27살 때 터너는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난다. 도보 해협을 건너 유럽 대륙에 첫 발을 디디게 된 것이다. 프랑스와 스위스 지방을 여행했는데 이때 바다에서 겪은 풍랑과 항해 체험이 그의 풍경화 제작의 주요 모티브가 됐다. 작품 난파선과 칼레의 장교가 모두 이때의 체험이 반영된 것이다. 칼레 항구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험하고 물결은 거칠어 상륙이 어려웠다. 이 전경을 재빨리 스케치에 뒀다가 완성시킨 그림이 이 대작이다. 나는 이것이 터너가 그린 가장 고상한 바다라고 생각한다. 만약 터너의 위대함을 한 작품으로 요약해야 한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이 작품을 택할 것이다. 터너는 선원에게 부탁하여 자기 몸을 마스트에 붙들어 매도록 했다. 그런 상태에서 4시간 동안
폭풍우 치는 바다를 체험한 끝에 그려낸 것이 바로 이 작품 눈보라다.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가기 위해 알프스 산맥을 넘으면서 터너는 많은 눈사태와 눈보라를 목격했다. 27살의 젊은 터너를 사로잡은 건 영혼을 뒤흔드는 웅대한 자연의 위력이었고 거기 녹아들어 맛보는 완벽한 자기 소멸의 쾌감이었다. 폭풍우와 눈보라의 원시적인 힘에 전신을 내맡길 때 거기엔 정신 장난을 일으키던 죽은 어머니의 눈빛 같은 건 끼어들 틈이 없었다. 행동 자체가 곧 시이고 음악인 완전한 체험을 청년 터너는 목마르게 찾았다. 사람들은 조화와 질서를 원하지만 그 조화와 질서란 때로 고루함의 다른 표현이 아니든가. 나는 표류자요 등산가다. 나는 평지를 좋아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무료하게 앉아 다닐 수가 없으니까. 어떠한 운명과 체험이 내 속에 일어나더라도 그 속엔 표류와 등산이 있다. 인간이란 결국 언제나 자기 자신을 체험할 수 있을 뿐이다. 10,000년설에 덮인 험준한 알프스를 넘으면서 터너는 운명과 대결에 싸우는 인간의 고독한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알프스를 넘는 한니발을 그린다. (1812년) 로얄 아카데미에 제출한 이 그림은 눈보라 알프스를 넘는 한니발의 군대입니다. 이 작품은 선을 보이자마자 대선풍을 일으켰죠. 이 그림의 강력한 표현력은 당시에 대단히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현대 우리들에게도 놀랍게 생각됩니다. 카르타고의 용장 한니발이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를 침공하기 위해 진군하는 중이었죠. 갑자기 매복하고 있던 그 지방 부족에게 산 위에서 습격을 당했습니다. 처참한 살육과 폭행, 약탈이 행해졌습니다. 공포와 불길에 짓밟히면서 군대는 눈보라 속에 갈피를 못 잡고 피진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터너가 그림 아랫부분에 그려놓은 인물 표현에서 전부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1836년) 61살의 터너는 그의 후원자인 노바와 함께 알프스를 거쳐 이탈리아 베니스를 여행했다. 이탈리아로 통하는 알프스 산간지대인 이곳은 아우스다 협곡으로서 높은 산에서 흘러내린 눈 녹은 물이 폭포를 이루고 있다. 이곳 지형은 눈사태나 홍수의 위험도 지니고 있다. 실제로 이 계곡에서 눈사태를 목격하고 그린 터너의 작품이 있다. 25년 전에 그린 알프스를 넘는 한니발의 그 소용돌이치는 부도를 발전시킨 그림이다. 터너는 일생 동안 전부 3차례의 이탈리아 여행을 하게 된다. 터너의 이탈리아 여행은 그의 회화 발전 과정에서 색채의 아름다움에 열중하는 계기가 됐다. 44살 최초의 여행에서 터너는 햇빛이 풍성한 지중해의 자연을 통해 화면에 밝은 색조를 도입하게 된다. 맑고 투명한 하늘 아래 물의 도시 베니스 풍경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1840년의 베니스 여행은 만년에 제작되는 모든 작품에 눈부실 만큼 결정돼 갔다. 화려한 색채, 정확한 정경 묘사, 선명한 공간 등의 특색은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다. 성마르코 광장 서북부에 인접한 호텔 유로파의 운하로 통하는 계단에서 해안을 바라본 풍경이다. 터너가 만년에 그린 베네치아 풍경에서 물 위의 도시는 빛과 색채 속으로 그 형태를 감춘다. 큰 돈만 부각시킨 화면. 형태가 지워진 빛투성이 화면은 신기루 그것이다. 테임즈 강변에 당당하게 서 있는 국회의사당. 영국 의회 민주주의의 총본산이다. 거대한 시계탑. 빅벤이 가리키는 24시는 질서와 규율을 존중하는 영국의 자부심을 상징하고 있다.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이 다리에는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다. 멀리 시계탑 빅벤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 카메라 앞에서 구김살 없이 웃어보는 한때가 여행의 즐거움을 더욱 부추긴다. (1834년 10월 6일) 밤 런던의 국회의사당은 화재로 불타올랐다. 59살의 터너는 테임즈 강변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면서 불타고 있는 의사당을 스케치했다. 강물도 대기도 온통 불빛과 연기에 녹아들어 번쩍이는 광경은 가슴 저려오는 장관이었던 것이다. 테임즈강 양쪽으로 전개되는 런던 남서부의 아름다운 겨우의 주택지 리치몬드. 리치몬드 언덕에서 바라보는 일몰은 비길 데 없이 아름답다. 고인들이 생전에 즐기던 풍경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 가족이나 친구가 만들어 놓은 벤치가 이곳에는 많이 있다. 터너가 이곳에 자주 오는 건 물을 필요조차 없다. 일몰의 광경은 터너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가라앉는 태양으로부터 빛깔이 나오며 헤아릴 수 없는 뉘앙스가 흘러나왔던 것이다. 태양은 신이다. 태양은 불과 피다라고 터너는 외친다. 우주적 에너지인 빛은 태양으로부터 오지 않는가. 1840년 터너는 괴테의 색채론에 접하게 된다. 그는 빛과 어두움의 표현이 색채의 구성보다 중요하다는 괴테의 이론에 동의했다. 괴테는 빨강, 노랑, 초록을 플러스색으로 보고 파랑, 청록, 자주를 마이너스색으로 보았다. 터너는 괴테의 색채 대조에 입각해 작품을 그린다. 이 작품은 플러스 색채를 사용하고 있다. 자연이 불러일으키는 순간적인 감동의 격렬함을 찾아 폭풍우와 눈사태 속을 헤쳐나갔던 윌리엄 터너. 번개와 천둥이 비바람을 몰고 오던 날, 터너는 마차를 타고 런던의 한 구역을 달리고 있었다. 사나운 날씨에 남달리 민감한 터너는 마차의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때 빗속을 뚫고 전기를 내뿜으며 질주해오는 기차가 보였다. 부르넬 철교 위였다. 그 순간 이상한 충격이 가슴에 수증기 같은 막을 찢고 지나갔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 환각처럼 치고 지나간 불운의 철교 아래의 체험. 작품 비증기 속도는 터너의 시적 감수 속에 나온 걸작이다. 터너는 64살 때 첼시의 데이비스 6번가에 작은 집 하나를 마련한다. 그리고 미스터 부스라는 가명을 쓰면서 아무에게도 집을 알리지 않는다. 1846년 71살의 터너는 이 집에서 13년 전에 알게 된 미망인 소피아 부스와 함께 살기 시작한다. 퇴역한 해군 장교로 행세하며 철저한 은거 생활에 들어갔던 것이다. 테임즈강이 바라다 보이는 화실에서 터너는 오래도록 일몰을 지켜보곤 했다. 소피아가 부르러 오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그렇게 있을 것처럼 창문 앞에서 떠날 줄 몰랐다. 대기가 없는 우주 공간은 검은색이라는 사실을 생각했다. 그리고 지구에는 그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구멍, 블랙홀이 있다는 것에도 생각이 미쳤다. 그의 손에 들린 대쌍연필이 자주 굴러떨어지곤 했다. (12월) 중순은 날씨가 계속 흐려 터너는 햇빛이 없음을 한탄했다. 먹구름 사이로 내민 햇살을 보러 그는 창가로 다가간다. 그때 해는 막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찰나였다. 세인트폴 대성당. 조셉 말로드 윌리엄 터너. 그는 런던의 세인트폴 대성당 지하묘지에 잠들었다. 그는 유언대로 로얄 아카데미 초대 회장 조서 레이놀즈 경 옆에 묻혔다. 이곳 세인트폴 대성당 묘지는 로얄 아카데미 회원들과 저명인사의 묘석으로 차있다. 로얄 아카데미 회원 조셉 말로드 윌리엄 터너. 1851년 12월 19일 죽다. 일생 동안 수십 차례 국내 여행을 통하여 터너는 200권 이상의 스케치북과 19,000점의 대상을 남겼다. 여기 세인트폴 대성당 1층 창 옆에 빛을 응시하는 눈길로 윌리엄 터너가 서 있다. 윌리엄 터너. 그는 후기로 갈수록 형태를 허물고 빛과 대기로 충만한 화면을 창조해 보였다. 우주적 에너지인 빛을 통해 분열되지 않은 순수한 영혼의 언어를 표현하고자 했던 터너. 그의 시적인 감수성이 더듬어낸 절묘한 자연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갈증을 적셔주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윌리엄 터너. 그는 지칠 줄 모르는 탐구 정신과 시혼을 가진 드문 천재였다.